변동성이 심하고 힘들 때는 안전자산, 안전통화가 이익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쫙 나누는 길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확신이 서면 투자하셔야 되고 확신 안 서시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쉬세요. 합리적으로 되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되고 알아야지만 국내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네, 오늘 모신 분은 키움증권 글로벌 WM 센터 김종구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오셨을 때 마침 이런 시장이 예. 아주 힘든 그렇죠. 장의 하루인데 예. 조금 전에 방송 시작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0.2% CPI 지수 오른 게 이렇게 하락할 정도인가요? 나스닥 5% 빠질 정도로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한 30년 이 투자 업계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미국도 엄청나게 뭐 취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미국의 그 현지 민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30년 확정 모기지 금리가 5.9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어째 보면 쓸 돈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자 내느라. 그렇죠. 확정 금리. 그러니까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어떤 식으로든지 민주당이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어째 보면 한번 거치고 가야 되는 금리 상승은 빨리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뭐 75bp 정도로 이번 9월 10저 그 FOMC 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대부분 보다가 오늘서부터 이제 갑자기 1% 100pp 예, 그렇습니다. 인상되는 것도 한 30몇 프로의 확률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예, 노무라에서 발표했는데 한번 맞아야 되는 면은 빨리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를 또 소프트 랜딩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들짝 놀라지만 결국 이것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지표로 또 확 안정이 될 수도 있겠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죠. 예,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우리 센터장님도 이제 30년 차 이 전문가이신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변동성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변곡점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 뭐 예. IT 버블 때도 그렇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예. 어떠세요? 둘 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커졌고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5년 또 갑자기 또 뭔가 하나 또 새로운 게 터질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도 놀랐던 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일시적인 어떤 예. 급락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 다들 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해하는 거고. 예.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째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로존 유지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째 보면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데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네. 코비드가 터지면서 다시 또 모든 글로벌 유동성을 투하했으니까 한 번은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 글로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두세 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금 이런 후폭풍이 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어떤 그 조정 예. 사실 올 상반기에 큰 조정들이 뭐 2번 정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많이들 그 힘들었었는데 이러한 조정이 앞으로도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 두세 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두세 번 정도? 예. 그 남아 있다고 하면은 예. 어떤 계기들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제일 큰 게 인플레이션이죠. 글로벌 뭐 공급망도 지금 망가졌고 또 그거보다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원래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다 시장이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잠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게 정치적인 리스크 한 2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미국의 11회 중간선거. 어째 보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해가지고 일단은 뭐든지 좀 악수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 대해서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셧다운 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상하이 봉쇄니 뭐니 뭐. 아닙니다. 중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중국의 항대그룹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버블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도산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10월 달에 3차 연임 시진핑이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2달 전에 네이버에 잠깐 났는데 뱅크런이 일부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지방 예, 그렇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현지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예금을 추가 인출하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뱅크에서 디파짓을 받은 게 아니고 중국은 워낙 뭐 크레딧이 없는 사회니까 그렇죠. 옆에서 받았대요. 그런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 코비드로 다 막아버렸대요. 일단은 3차 연임까지. 이게 뭐 현지 그 양반한테 들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채널을 통해서 중국을 하니까 그러면 세계 도시가 지금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연관계수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최근에 또 환율이 오늘 1393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제가 3년 전부터 미달러 표시 국채 또는 뭐 투자 안 해도 좋으니까 달러를 보유 목적으로는 무한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한국에서. 네. 가지고 나갈 때는 요육한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나가는데 3년 전부터 제가 무조건 달러 바꿔가지고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원화로 환전해가 쓰시라.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힘들 때는 안전자산, 안전통화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극복은 됩니다. 아, 극복은 될 것이다. 무조건 됩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게 그냥 중국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안 좋은 것은 코로나 봉쇄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이면을 조금 더 들어가보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저런 예. 것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여러 그 지표들을 이 코로나 봉쇄 탓으로 돌리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 개인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그래? 그럼 이거 더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비중을 줄여야 돼? 아니면 주식을 예. 아니면 저가 매수하는 이런 급락할 때 이 기회로 삼아야 돼. 이거 예. 가지고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30%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마이너스 30%인데 일부 손절해서 저점에 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째 보면 본인의 그거 포트폴리오의 성향에 맞게요. 그러니까 연세에 따라 가지고 젊은 분들은 어차피 지금 뭐 투자의 세계에 빨리 발 담그고 빨리 배우시고 그래야지 시간을 아끼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물타기 하셔야죠.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또는 확신이 공부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는 종목에 물타기 하셔야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60세 이상 분들은 좀 불안하시잖아요. 불안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배당주 위주로 바꾸셔야죠.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예, 배당주 우리가 더 위주로 오를 바꾸셔야죠. 주식으로 많이들 찾는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그리고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 그리고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 안전자산을 리밸런싱을 할 때 나중에 수익이 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군요. 근데 이왕 배당주 살 거면 예. 국내 걸 뭐하러 사냐? 그러니까 미국 거. 미국의 배당 뭐 높이 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월별 배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시가 이런 얘기 배당이니까요. 하시기도 하던데. 그런데 지금 달러가 지금 1,300원, 1,400원대인데 아, 그게 또 문제네.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째 보시면 그 미국 정유주라든지 미국 ETF라든지 이런 그 시가 배당을 하는 아, 그리고 애플도 지금 사시면 애플이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본드도 많이 내렸고 하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한 4%까지 배당받습니다. 시가 배당으로. 예, 시가 배당을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US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서서히 사들이고 계십니다. 아,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으로 그렇죠. 배당주 중심으로 교체하는 거. 예. 이거 필요하겠네요. 한국도 예. 마찬가지고. 어차피 금리가 한 1년 정도는 상승형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성장주라든지 기타 IT주들은 조금은 확률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달러 강세 이게 이제 사실 이제까지 좀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사실 우리 1,400원 정도 하는 거는 이건 외환위기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 글로벌리 미국 달러의 강세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어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견해는 동의하세요?
50%만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 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8월 말 기준으로가 4,364억 달러. 지금 통계청에서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누적 무역 적자가 지금 267억 달러, 36조 원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을 단기 외채라고 그러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의 40%를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통계청이나 이런 거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단기 외채라는 거는 보통 기한이 보통 몇 개월짜리인 건가요? 1년 미만을 단기 외채라고 1년 합니다. 미만. 1년 미만 지금 변동성이 심한데 만약에 1년 안에 그 단기 외채를 리볼빙이 안 된다면 또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 1,400원에서 지금 계속 치고 달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대외 변수 탓만 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피치사나 기타 3대 신용평가가 한국의 그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건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그 뭔가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평가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 예, 종전에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건전했는데 최근에 그 코비드 사태 포함해 가지고 그 너무 많이 지금 예산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3가지가 겹치고 있어요. 지금 이머징 마켓들이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게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시리아, 뭐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부도고 이런 연쇄 효과 때문에 만약에 중국 사태가 터진다면 한국의 원하는 프락시 커런시잖아요. 중국하고 연계가 되죠. 그렇죠. 위안화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크레디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 원화를 가지고 외국인들은 배팅을 하고 여러 가지 커런시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상 없다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한 50%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 그 우리가 외채가 많은 그러니까 외채가 아니라 그 외환 보유고가 예. 많다 해도 예. 사실은 그것을 써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들은 헤지펀드는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한국은행 전 그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 외환 보유고는 외환 보유고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환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면에서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전 세계 지금 유동자금들이 엄청 많잖아요. 헤지펀드, 벌처펀드도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공격해서 돈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중국은 이제 그 자유태환이 안 되니까 예. 환율 공격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연계가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중국을 간접 공격하는 어떤 그런 투자로도 볼 수 있나요?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들 어려울 그런 것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중국 최근에 1조 달러 미국 국채 가지고 있다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많이 매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무역 적자 할 수 없이 지금 무역 적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 포함해 가지고 유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좀 내리면서 재정 건전성도 빨리 해야 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금리가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갔잖아요. 예. 원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서 10년 전서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게 중국 기업 부채 문제. 예. 그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심각한 상황이고 예. 거의도 정말 몇 개월 단위로 예. 이 롤오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율이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부도로 이어지지 않겠냐. 그게 경제 위기로 가지 않겠냐가 논리였는데 예. 그런데 또 매번 그런 말이 나와도 매번 잘 버티니까 그냥 이제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론에 대한. 종전에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막아줬는데 지금 일부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부도를 일으키니까 만약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희가 어찌 보면 그 크레딧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신용이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죠.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시장이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시는 게 뭐 대만과의 어떤 전제 아니면 미중 갈등의 어떤 뭐 어떤 극적인 어떤 막
그 극대화되는 거. 뭐 유럽의 남유럽 쪽 뭐 이런 쪽의 어떤 경제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일단 중국 쪽을 좀 더 심각하게 보시는 건가요? 예, 중국 쪽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규모가 지금 실질적으로 넘버 2까지 올라왔잖아요. 넘버 2까지 올라왔는데 미국하고 어떤 그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사사건건 지금 뭐 대립각이 있잖아요. 대립각이 있으면 그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고 2등이 1등에 한 40에서 50%까지 올라오면 1등이 2등을 그대로 안 놔두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은 손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우리 소위 테마주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태조 이방원 예,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점에 물린 분들 예. 되게 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금리 인상이 될 때 보통 이런 성장주들은 예. 안 좋다고 하니까 예. 그럼에도 이런 주식들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제자리? 압축해가지고 투자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태조 이방원 전부 다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만약에 그 자원 관련주, 뭐 원자력 관련주를 좋아하신다면 거기다 압축해가 투자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저희도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쫙 나누는 길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 계속 물타기 하셔야죠. 어차피 투자는 왜 부동산 해가지고 성공을 하시는데 주식에 가서 유통주사가 성공 못하는지 아세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거래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좀 오르면 팔아버리거든요. 부동산은 못 파니까. 그렇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떼야 되지 또 뭐 또 사람 만나가지고 또 딜도 해야 되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쁘다 보니까 3년 5년 갖고 있으니까 2억에 산 게 8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식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는 거는 갑니다. 15% 올랐다.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좀 급락하는 장에서는 근데 또 좀 지금 그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간대로 보니까 또 급락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네요. 1.5% 정도 하락률이라. 아 그래요? 네. 아침에는 한 2점 거의 한 3% 그래서 3% 떨어졌는데, 예.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많고 지금 부동산을 막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는 방향은 주식하고 네. 자,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가 부동산도 근데 어쨌건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건으로 사야지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이렇게 매매와 관련해서 예. 그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다들 어떤 분은 2차 전지 앞으로 전기차 세당 이거야. 무슨 소리? 자율주행. 같은 밭에서도 자율주행이야. 바이오야. 뭐 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논리가 돼요. 본인 직업하고 연관되는 게 만약에 2차 전지라면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종목을 실렉션 하셔야 되고요. 꼭 한국 거만 하지 마시고 미국 포함해가지고 실렉션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알고 내가 관심이 많은 쪽에서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 예, 그리고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투자 일지를 적어 놓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표로 타겟을 잡아서 40% 수익 거두면 1차 매도한다. 뭐 그런 거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게 너무 각각 이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은 환율, 예. 환 투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골고루 투자하는 어떤 재무적 감각, 예. 투자 감각을 좀 키워야 된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분 이것을 어떻게 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 심할 때는?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 답이 없어요. 솔직히 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확신이 서면 투자하셔야 되고 확신 안 서시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쉬세요. 확신이 쓴다는 건 이거 무조건 성장할 거야. 이거 무조건 돈 벌 수 그리고 있어. 그 확신 속에는 기간이 최소한 3년을 버티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국지전이 일어나도 3년 안에 다 회복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면 그 밸류에 따라가잖아요. 실적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못 견디시는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 즐기시고 쓰세요, 그냥. 그래야지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레이달리오식 투자하시는 분은 예. 뭐죠?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채권 뭐 예, 해가지고. 예.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괜찮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령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시고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그 사모님이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많이 빠졌고 해가지고 자제분 결혼 자금을 한 3억을 그 삼성전자에 몰빵했다가 제가 결혼을 연기시키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째 보면 자제분한테 큰 이득이 되니까 3억치 그냥 자제분한테 삼성전자 주시고 자제분이 그냥 직장 좋으니까 대출받아 결혼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제분이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성격이 그때는 투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령에 경기에 따라 쓸 돈은 예,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 언제 그 3년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느냐 하면 그 인플레이션이나 가격 상승이 되니까 투자를 잘하시는 직장인들이나 또는 사업가분들을 보면 일단 대출을 받아가 투자를 하십니다.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투자 금액의 한 20%는 떼다가 그냥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2, 3년 동안은. 자꾸 보면 조금 올랐다고 팔거든요. 주식도 그렇죠.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서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이 잘못된 게 그 미국이나 그 선진국들은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세를 디퍼해 줍니다. 그냥 계속 라이프 사이클 롱 타임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저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왜? 제가 리스크를 지고 계속 사고 팔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취등록세만 냅니다. 타이틀 인슈런스 텍스만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양도소득세 다 내고 취등록세 내니까 파는 순간 다시 그걸 못 사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1950년대 이론을 지금 일어나고 해가지고 시값으로 해가지고 그냥 산술 계산해가지고 40% 내라, 30% 내라. 부동산 같은 경우. 그렇죠. 절대 팔면 안 되죠. 대출 받아서, 론 받아서 옆에 걸 하나 더 사야죠. 안 그러면 주식을 사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를 알아야지만 외국을 합리적으로 되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되고 알아야지만 국내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 상속 증여세 없는 나라나 국가가 전 세계 몇 개국인지 아세요? 도시국가 포함해가지고 한 30개가 넘습니다. 아, 그래 꽤 많네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없잖아요. 상속 증여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50%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여러 현상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